딸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는 편의점 야간 알바 중이었어요. 새벽 4시 술 취한 손님이 라면을 끓여달라고 소리를 지르던 그 순간이었죠. 핸드폰 화면에 뜬 딸의 메시지를 보면서 저는 뜨거운 물이 손등에 튀는 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엄마, 나 결혼해. 좋은 사람 만났어. 25살 딸아이가 시집을 간다는 게 기쁜 일인지 서러운 일인지 저는 그 순간 알 수 없었어요. 손님은 계속 재촉했지만 저는 한참 동안 그 메시지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줌마, 라면 언제 주는 거야? 정신을 차리고 라면을 건네주면서 제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15년 전 제가 타던 차값이면 지금 제 3년치 월세를 낼 수 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공짜 버튼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반갑게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윤정혜, 올해 65살이에요. 성북구 반지하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고 편의점 야간 알바와 낮에는 식당 설거지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죠. 창문으로 보이는 건 지나가는 사람들의 신발 밑창뿐이고 여름엔 습기로 벽지가 떨어지고 겨울엔 찬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어 오는 곳입니다. 하지만 15년 전만 해도 저는 강남 대치동 30평 아파트에 살았어요. 베란다에서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20층 높이의 아파트였죠. 외제차를 몰고 백화점 귀빈 라운지를 드나들었고 골프장에서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여유롭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백화점을 걸을 때마다 점원들이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남편 강도우는 건설자재 회사를 운영했고 직원만 50명이 넘는 제법 큰 회사였습니다. 사업은 날로 번창했고 우리 부부는 더 큰 집으로 이사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죠. 하지만 단 하나 아이가 없었어요. 저는 40살이 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아 15년을 불임 치료를 받았습니다. 병원을 수없이 오가며 온갖 검사를 다 받았고 한약을 먹고 침도 맞았죠. 의사들은 자연 임신은 불가능하다고 했고 시험관 시술도 3번이나 실패했습니다. 저는 거의 포기하고 있었어요. 남편도 더 이상 아이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고 저는 그게 더 마음 아팠습니다. 그런데 40살 생일을 한 달 앞두고 몸이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속이 메스껍고 몸이 나른했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임신 테스트기를 샀고 떨리는 손으로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2줄이 나타났어요. 저는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병원에서 임신 확인을 받았을 때 저는 진료실에서 소리내어 울었어요. 의사 선생님도 놀라워하며 축하해 주셨고 남편은 제 손을 꼭 잡고 함께 울었습니다. 여보, 우리한테도 아이가 생겼어요. 진짜 우리 아이가요. 남편은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제 배를 쓰다듬으며 계속 웃기만 했어요. 그렇게 태어난 딸이 소진이입니다. 기적처럼 얻은 아이, 저희 부부의 마지막 희망이었죠. 출산할 때 고령 산모라 위험하다고 했지만 소진이는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3kg이 조금 넘는 작은 몸, 꼭 쥔 주먹, 울음소리까지 모든 게 사랑스러웠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엄마였어요. 소진이는 밝고 건강하게 자랐고 주말마다 남편과 함께 놀이동산에 데려갔습니다. 강남의 넓은 아파트, 베란다에서 내려다 보이는 한강, 소진이가 좋아하던 분홍색 방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소진이 돌잔치는 호텔 연회장에서 성대하게 치렀고 100명이 넘는 하객들이 축하해 주었죠.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앞으로도 계속 행복할 거야. 하지만 소진이가 5살 되던 해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2008년 전 세계를 강타한 금융위기가 터졌습니다. 건설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남편의 회사도 위기를 맞았어요.
거래처들이 줄줄이 파산했고 남편이 보증 섰던 곳들도 모두 망했습니다. 처음엔 일시적인 어려움이라고 생각했어요. 괜찮아요, 여보. 곧 나아질 거예요.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순식간에 30억까지 커졌어요. 채권자들은 밤낮 없이 전화를 걸어왔고 집 앞에서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강남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고 외제차는 압류당했어요. 남편은 밤낮으로 채권자들에게 쫓기며 집에도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가끔 집에 들어와도 얼굴은 수척하고 눈빛은 흔들렸죠. 저는 5살 딸을 안고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버거웠어요. 소진이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지만 엄마가 우는 걸 보며 함께 울었습니다. 엄마, 왜 울어요? 소진이가 착하게 할게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남편이 집에 돌아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이혼합시다. 처음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당신과 소진이가 내 빚에 엮이면 안 돼요. 이혼하면 당신들은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같이 버텨요. 함께 이겨내요. 우리 가족인데.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어요. 소진이가 곧 학교에 들어가요. 이 아이가 빚쟁이 딸로 살게 할 수는 없어요.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손가락질 받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남편의 눈빛은 단호했고 저는 더 이상 설득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혼자 책임질게요. 당신과 소진이는 새로 시작하세요. 제발. 결국 정혜가 53살 되던 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법원 앞에서 마지막으로 남편을 봤을 때 남편은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진이 잘 부탁해요. 꼭 행복하게 해주세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남편 강도훈은 그 뒤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전화번호는 끊겼고 지인들에게 물어봐도 아무도 행방을 몰랐어요. 아마도 빚을 정리하기 위해 어디론가 떠난 것 같았습니다. 저는 5살 딸을 데리고 서울 변두리 성북구의 반지하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이삿짐이라고 해봐야 옷가지 몇 벌과 소진이 장난감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강남 아파트에서 반지하로, 외제차에서 지하철로, 골프장에서 편의점 계산대로 모든 것이 한순간에 바뀌었어요. 처음 반지하에 들어왔을 때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창문으로 보이는 건 지나가는 사람들의 신발뿐이고 벽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죠. 소진이는 제 치마를 붙잡고 물었어요. 엄마, 우리 집 어디 갔어요? 분홍색 방은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엔 손님들이 반말을 할 때마다 눈물이 났어요. 아줌마, 이거 얼마야? 빨리 좀 계산해줘. 예전에는 점원들이 공손하게 대했는데 이제는 제가 그 점원이 된 겁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손에 물집이 잡혔을 때 거울을 보며 울었어요. 한때는 네일아트를 하고 명품 반지를 끼던 손이 이제는 거칠고 주름투성이가 됐습니다. 하지만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딸 소진이는 밥을 먹어야 했고 유치원에 보내야 했고 옷을 사줘야 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일했어요.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밤에는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했습니다. 잠은 하루에 4시간, 밥은 하루에 2끼로 때웠고 그렇게 10년을 버텼죠. 소진이는 아빠가 어디 갔냐고 자주 물었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아빠는 멀리 일하러 가셨어. 나중에 돌아오실 거야. 거짓말이었지만 5살짜리 아이에게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아빠는 언제 와요? 곧 올 거야. 하지만 아빠는 오지 않았고
소진이는 점점 아빠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됐어요. 소진이는 착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엄마가 힘든 것을 알았는지 불평 한 번 하지 않았고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친구들이 새 옷을 입고 올 때도 소진이는 한 번도 사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는 이 옷이 제일 좋아. 안 사줘도 돼. 그 말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소진이는 장학금을 받아 대학에 갔고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벌며 공부했습니다. 졸업 후에는 작은 회사에 취직했고 이제는 자기 힘으로 살아가고 있죠. 소진이가 준호라는 청년을 만나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어요. 준호는 대기업에 다니는 성실한 청년이고 소진이를 무척 아껴준다고 했습니다. 편의점 계산대에서 딸의 메시지를 받았을 때 저는 뜨거운 것이 목을 타고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기쁨인지 슬픔인지 안도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었어요. 그래, 우리 딸 하나는 제대로 키웠구나. 새벽 6시 알바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거기엔 딸의 대학 졸업사진이 자석으로 붙어 있었습니다. 학사모를 쓰고 환하게 웃고 있는 소진이의 얼굴을 보니 또다시 눈물이 났어요. 저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15년 전 젊은 시절의 남편 강도훈과 저, 그리고 갓 태어난 소진이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죠.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아파트도 차도 남편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단 하나 딸 소진이만 남았죠. 그리고 이제 그 딸마저 시집을 간다는 겁니다. 저는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다시 서랍 깊숙이 넣었어요. 이제 소진이는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해. 나도 놓아줘야지.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먹먹했습니다. 왜인지 모를 불안감이 스멀거렸어요. 10년 동안 소식이 없던 남편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반지하 창문 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쳐 들어왔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딸의 결혼 준비를 도와줘야 하는데 제게는 딸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물도 예단도 신혼집 마련 비용도 모두 신랑 쪽에서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저 상견례 자리에 나가서 웃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도 괜찮아. 소진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된 거야. 스스로를 다독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며칠 뒤 소진이가 집에 찾아왔어요. 딸이 반지하 집에 오는 건 한 달에 한 번 정도였습니다. 소진이는 회사 근처 고시원에서 살고 있었고 일이 바빠서 자주 오지 못했죠. 저는 냉장고에 있는 반찬을 꺼내 상을 차렸어요. 김치찌개에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이것저것 딸이 좋아하는 반찬들을 놓았습니다. 엄마, 이거 다 언제 만들었어? 어제 만들었어. 내가 올 것 같아서. 소진이는 밥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환하게 웃었어요. 엄마, 나 오늘 좋은 소식 가져왔어. 뭔데? 상견례 날짜 나왔어. 다음 달 12일 토요일이래.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 다음 달이면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네. 장소는 종로 쪽 한정식집이래. 준호네 아버지가 예약해 주셨대. 소진이는 신이 나서 이야기했지만 저는 왠지 모를 긴장감이 들었어요. 상견례라는 게 저한테는 너무 먼 이야기 같았습니다. 강남 아파트에 살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그때는 제가 상견례 주최자가 될 줄 알았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엄마, 괜찮아? 표정이 안 좋은데. 아니야, 괜찮아. 그냥 우리 딸이 시집 간다니까 실감이 안 나서. 소진이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
준호네 부모님 다 좋으신 분들이야. 엄마 알바하는 것도 이야기했는데 전혀 신경 안 쓰신대. 그 말에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알바하는 것도 이야기했다니 딸이 얼마나 조심스럽게 말했을까 싶었어요. 그래, 다행이다. 저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소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근데 엄마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 뭔데? 준호 아버지가 건강이 안 좋으셔서 상견례에 못 나오실 수도 있대. 저는 숟가락을 든 손을 멈췄습니다. 아버지가 없이 상견례를 한다고? 최근에 건강검진 받으셨는데 좀 안 좋으신가 봐. 정확히는 나도 잘 모르겠어. 뭔가 이상했어요. 상견례는 양가 부모님이 만나는 자리인데 신랑 아버지가 없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습니다. 그럼 어머니만 오시는 거야? 아니, 아버지 대신 친구분이 나오신대. 아버지랑 대학 동기이면서 회사 동료셨던 분이래. 준호네 집안 어른들도 다 아는 분이라고 하니까 괜찮을 것 같아. 저는 찻잔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친구가 대신 나온다고? 원래는 이모부가 나오실 뻔했는데 이모부도 사정이 있으셔서 그분이 나오시기로 했대. 소진이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만 저는 묘한 위화감을 느꼈어요. 뭔가 정상적이지 않았습니다. 상견례에 신랑 아버지가 안 나온다는 것도 이상한데 친구가 대신 나온다니 더 이상했죠. 엄마, 괜찮아? 뭐 불편한 거 있어? 아니야, 그냥 좀 낯설어서. 저는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 뭔가 불편한 감정이 꿈틀거렸어요. 소진이는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려고 했지만 제가 말렸습니다. 엄마가 할게. 너는 회사 일도 바쁠 텐데 빨리 들어가. 엄마, 미안해. 요즘 프로젝트가 바빠서. 괜찮아. 엄마는 이해해. 어서 가. 소진이는 가방을 메고 현관문을 나서며 말했어요. 엄마, 상견례 날 옷은 준비됐어?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내가 사줄게. 아니야, 괜찮아. 엄마가 알아서 할게. 그래도 뭐 필요한 거 있으면 꼭 말해. 소진이가 떠나고 나자 집안이 텅 비었습니다. 저는 창문 밖을 바라봤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의 신발이 보였고 간혹 쓰레기 봉투를 들고 가는 다리가 보였습니다. 준호 아버지가 못 나온다니. 왜인지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건강이 안 좋다는 게 얼마나 안 좋은 건지, 왜 하필 상견례 날 못 나오는 건지, 친구가 대신 나온다는 게 과연 적절한 건지 온갖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저는 편의점 알바를 나가야 했어요.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매는데 문득 서랍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서랍을 열었어요. 거기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10년 전 이혼하기 전 마지막으로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죠. 남편 강도훈, 저, 그리고 5살 소진이가 놀이동산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남편은 소진이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고, 저는 그 옆에서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몇 달 뒤 모든 게 무너질 거라는 걸. 저는 사진 속 남편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10년 동안 소식이 없었어요.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혹시 빚을 못 갚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가끔 들었죠. 하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었어요. 저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편의점으로 가는 길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왜 이렇게 불안할까? 상견례가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저는 계속 불안했습니다. 뭔가 잘못될 것 같은, 뭔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편의점에 도착해서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계산대에 섰습니다. 새벽까지 손님들을 맞고 물건을 정리하고 청소를 했죠.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같은 생각이 맴돌았어요. 준호 아버지 친구가 대신 나온다고. 왜 그 말이 계속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평범한 일인데 제 마음속에서는 뭔가 불편한 감정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새벽 5시 알바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아직 어두운 새벽 거리를 걸으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은 보이지 않았고 구름만 잔뜩 끼어 있었어요. 제발 아무 일도 일어나지 말았으면 좋겠다. 저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소진이의 결혼만큼은 행복하게 치러주고 싶었어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지만 최소한 엄마로서 웃는 얼굴로 상견례에 참석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마치 폭풍 전야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고요하지만 어딘가 불안한 그런 느낌이었죠.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는 계속 같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준호 아버지 친구 대학 동기 회사 동료. 왜 그 말이 계속 마음에 걸리는지 저는 알 수 없었어요. 그저 막연한 불안감만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창문 밖으로 아침 햇살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햇살조차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한 달만 버티면 돼. 한 달만 잘 넘기면 소진이는 행복해질 거야. 스스로를 다독이며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상견례 당일이 밝았어요. 한 달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빨랐습니다.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샤워를 했어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났지만 잠을 제대로 못 잤기 때문에 몸이 무거웠습니다. 거울을 보니 피곤한 얼굴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았고 얼굴은 헬쑥했습니다. 오늘만큼은 좀 나아 보여야 할 텐데. 저는 화장품을 꺼냈어요. 10년 전에 쓰던 화장품들은 다 버렸고 이제는 시장에서 산 저렴한 화장품만 남았습니다.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볼터치를 살짝 넣고 입술에 연한 립스틱을 발랐어요. 거울 속의 제 모습이 조금은 나아 보였지만 여전히 65살의 주름진 얼굴이었습니다. 옷장을 열었어요. 상견례에 입고 갈 옷을 고르는데 마땅한 게 없었습니다. 10년 전 입던 정장들은 다 낡았고 요즘 사 입는 옷들은 모두 알바할 때 입는 편한 옷들 뿐이었죠.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오래된 베이지색 투피스를 꺼냈어요. 10년 전 마지막으로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다리미질을 하고 입어보니 조금 헐렁했지만 그래도 그나마 제일 괜찮았어요.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10년 전 강남 아파트에서 골프장 갈 때 입던 옷이었는데 이제는 제게 너무 과분해 보였어요. 그래도 괜찮아. 오늘은 소진이를 위한 날이니까.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작은 가방을 챙겼습니다. 가방 안에는 지갑과 핸드폰, 손수건뿐이었어요. 딸에게 줄 만한 선물도 없었습니다. 미안해, 소진아. 엄마가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오전 11시 약속 시간보다 1시간 일찍 집을 나섰어요. 택시를 타고 종로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서울 거리가 지나갔어요. 성북구를 벗어나 시내로 들어서자 높은 빌딩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거리를 제 차를 몰고 다녔는데 이제는 택시 뒷좌석에 앉아있는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택시 기사님이 말을 걸었습니다. 어디 경사 있으세요? 오늘 옷차림이 좀 특별하신데. 내 딸 상견례 가는 길이에요. 아, 그러시구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짧게 대답하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긴장 때문인지, 불안 때문인지, 아니면 설렘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종로에 도착했습니다. 한정식집 청송원이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전통 한옥을 개조한 고급스러운 음식점이었습니다. 저는 택시에서 내려 건물 앞에 섰어요. 입구에서부터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내가 여기 들어가도 되는 걸까? 잠시 망설였지만 발걸음을 옮겼어요. 직원이 공손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약하셨나요? 네, 윤소진 아니, 김준호 이름으로 예약되어 있을 거예요. 아, 네. 2층 매화실이십니다. 안내해 드릴게요. 저는 직원을 따라 계단을 올라갔어요. 계단 하나하나를 오를 때마다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고 입안이 바짝 말랐어요. 2층 복도를 걸으며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괜찮아, 정혜야. 그냥 웃기만 하면 돼. 소진이를 위해서. 복도 끝에 매화실이라는 문패가 보였어요. 직원이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안에 계십니다. 들어가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직원이 문을 열기 전 저는 다시 한번 옷매무새를 만졌어요. 가방 끈을 바로잡고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자. 직원이 미닫이 문을 천천히 열었어요. 어서 오십시오. 문이 스르륵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넓은 방 안에 상이 차려져 있었고 몇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상석에 앉은 남자 한 명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흰머리가 많이 늘었고 얼굴은 수척하고 뺨은 푹 꺼져 있었습니다. 옷은 낡은 검은색 정장이었고 넥타이는 오래되어 색이 바랬어요. 하지만 그 눈빛만은 절대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미간의 주름, 그 인매, 그 손의 모양까지 모든 것이 똑같았어요. 10년 전 법원 앞에서 마지막으로 봤던 그 사람. 전 남편 강도훈.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가방을 든 손에서 힘이 빠져 가방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둔탁한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울렸습니다. 도훈 씨? 제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도훈도 얼어붙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정혜야? 그의 목소리도 똑같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 안의 모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옆에 앉아있던 중년 여자분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우리를 번갈아 봤습니다. 어머, 두 분이 아시는 사이세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되었고 귀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왜 도훈 씨가 여기 있는 거지? 도훈은 자리에서 일어서려다 다시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린 것 같았습니다. 옆에 앉은 여자분이 일어서며 저에게 다가왔어요. 아이고, 놀라셨나 봐요. 어서 앉으세요, 사돈어른. 제가 준호 어머니 김미숙이에요. 준호 어머니는 밝고 따뜻한 인상의 50대 중반 여성이었습니다. 이쪽은 우리 남편 대학 동기세요. 준호 어머니가 도훈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사실 남편이 지난달에 위암 수술을 받았어요. 3기였는데 다행히 수술은 잘 됐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있었지만 도훈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체력이 많이 떨어져서 아직 외출이 힘들어요. 의사 선생님이 3달 정도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고 하셔서요. 준호 어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남편이 아들 결혼을 꼭 보고 싶다고 해서요. 그래서 상견례를 급하게 당긴 거예요. 결혼식은 남편 회복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빠르게 잡으려고요. 저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많이 걱정되시겠어요. 괜찮아요. 수술은 잘 됐으니까요. 그래도 상견례에 못 나와서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께 부탁드렸어요. 준호 어머니가 도훈을 보며 말했습니다. 남편이랑 대학 때부터 친구셨고 회사도 같이 다니셨던 분이에요. 지금은 저희 집에 잠시 신세 지고 계시고요. 소진이가 제 옆으로 다가와 제 팔을 잡았어요. 엄마, 괜찮아? 어디 아파? 아니야, 그냥 놀라서. 저는 겨우 말을 꺼냈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준호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앉으세요, 사돈어른. 많이 놀라셨죠? 저는 떨리는 다리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건너편에 도훈이 앉아 있었고 도훈도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10년 만에 마주한 전 남편. 상견례장에서 딸의 결혼을 앞두고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준호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김준호입니다. 소진이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준호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자, 이제 다들 오셨으니까 식사하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일단 편하게 드세요.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입도 제대로 넘길 수가 없었어요. 입에 넣어도 모래를 씹는 것 같았고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도훈도 마찬가지였어요. 거의 손을 대지 않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들었어요. 물을 한 모금 마셨지만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 어머니가 밝게 말했어요. 우리 준호가 소진 씨 만나고 정말 많이 밝아졌어요. 일만 하던 아이가 요즘은 표정도 좋고 말도 많아졌거든요. 그랬군요. 우리 소진이도 준호 씨 만나고 많이 행복해 보여요. 저는 억지로 대답했지만 시선은 자꾸 도훈 쪽으로 향했습니다. 왜 여기 있는지, 어떻게 된 일인지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1시간이 지났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한데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될까요? 그러세요. 복도 끝에 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왔어요. 문을 닫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어 서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이란 말이야? 다리가 후들거렸고 가슴은 미칠 듯이 뛰었어요. 10년 만에 본 전 남편의 얼굴이 자꾸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화장실로 향하는 복도는 길고 조용했어요. 저는 천천히 걸으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 찬물로 손을 씻었어요. 거울 속에 제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정신 차려, 정혜야. 소진이를 위해서라도 견뎌야 해.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심호흡을 몇 번 했어요. 조금 진정이 되는 것 같았지만 가슴속 두근거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문을 열고 나오는데 복도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도훈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도훈도 저를 보며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정혜야. 도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말 걸지 마. 저는 차갑게 말하며 그의 옆을 지나가려 했어요. 하지만 도훈이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제발 잠깐만 이야기 좀 하자. 할 이야기 없어. 비켜. 정혜야, 미안해. 정말 몰랐어. 도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몰랐다고? 우연이라고? 이게 말이 돼? 저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들을까봐 소리를 지를 수도 없었어요. 진짜야. 소진이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준호네 집에서 우연히 들었어.
신부 이름이 윤소진이라길래 설마 했는데 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왜 여기 앉아 있는 거야? 거절하지 그랬어.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도훈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 작년에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어. 저는 말없이 도훈을 바라봤어요. 병원에 실려갔을 때 연락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지갑에 돈도 없었고 핸드폰도 요금 안 내서 끊긴 지 오래였어. 도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응급실에서 깨어났을 때 옆 침대에 준호 아버지가 누워 있었어. 옛날 대학 동기였는데 15년 만에 마주친 거야. 저는 벽에 기댔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서 있기도 힘들었습니다. 준호 아버지도 검사 받으러 왔다가 우연히 날 봤대. 처음엔 못 알아보다가 내 이름표 보고 알아봤어. 도우는 말을 이었습니다. 태어날 곳도 없고 갈 데도 없었어. 그때 준호 아버지가 옛 정 때문에 한동안 지낼 곳을 내줬어. 사업은 어떻게 된 거야? 저는 냉정하게 물었어요. 망했어. 10년 전 빚 다 갚고 다시 시작해 보려고 했는데 동업자한테 사기 당했어. 5천만 원을 날렸어. 도훈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 뒤로는 일용직으로 전전했어. 건설 현장 막노동, 택배 상하차, 뭐든 다 했어. 근데 나이가 들어서 일거리도 점점 없어지더라고.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비참한 웃음이었죠. 그래서 남의 집 상견례까지 끼어든 거야? 준호 어머니가 부탁했어. 준호 아버지가 암 수술 받고 몸이 안 좋으니까 대신 나와달라고. 거절하지 그랬어. 당신이 누구 아빠라고 거기 앉아 있어. 제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도훈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나도 알아. 내가 아빠 자격 없다는 거. 근데 소진이 얼굴 한 번만 보고 싶었어.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찾으면서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볼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 빚만 잔뜩 지고 가족도 못 지키고 너희 앞에 설 얼굴이 없었어. 그럼 지금은 있어? 지금은 떳떳해? 아니야. 지금도 없어. 근데 도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딸이 결혼한다는 소리를 듣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 소진이가 어떻게 컸는지, 얼마나 예뻐졌는지, 누구 닮았는지 궁금해서 미칠 것 같았어.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훈의 눈물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준호 어머니가 신부 사진을 보여줬을 때 알았어. 소진이구나. 내 딸이구나. 도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너무 예뻐졌더라. 정혜 너 닮아서 웃는 모습이 너랑 똑같아. 그만해.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소진이는 당신 없이도 잘 자랐어. 대학도 갔고 취직도 했고 이제 결혼도 해. 당신 도움 하나 없이 다 혼자 해냈어. 알아 다 내가 한 거지.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도우는 벽에 기대며 주저앉았어요. 미안해, 정혜야. 정말 미안해. 너한테도 소진이한테도. 미안하다고 다 되는 줄 알아?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10년이야, 10년. 그 10년 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편의점 야간 알바하고 설거지하고 하루 4시간 자면서 딸 키웠어. 알아. 알긴 뭘 알아.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 저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소진이가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놀림받을 때, 아빠 없다고 손가락질 받을 때, 엄마한테 아빠 어디 갔냐고 물어볼 때, 내가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알아? 도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을 뿐이었어요. 당신 때문에 내 딸이 상처받으면 안 돼. 오늘 이 자리가 끝나면 다신 나타나지 마. 알았어.
오늘만 보고 싶었어. 정말이야. 도훈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저는 그의 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 딸을 함께 키우던 사람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정할 수 없었어요. 10년 동안 혼자 버텨온 시간이 너무 길었으니까요. 이제 들어가자. 더 이상하게 보일라. 저는 돌아서려고 했어요. 그때였습니다. 복도 모퉁이에서 누군가의 기척이 느껴졌어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소진이가 서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크게 떠진 채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소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분이 누구야? 저는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도훈도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소진이가 한 걸음씩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아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엄마가 왜 저렇게 놀라는지, 왜 저 사람을 계속 쳐다보는지. 소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분이 아빠야? 저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숨이 막혔습니다. 소진이는 천천히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제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엄마한테 물어보는 거야. 저분이 아빠 맞아? 소진이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저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소진이가 도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까 상견례 자리에서 봤을 때부터 이상했어요. 엄마 얼굴이 왜 저렇게 창백해졌는지, 왜 손이 떨리는지 다 봤어요. 도훈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벽에 기댄 채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간다고 나갔는데 안 돌아오셔서 찾으러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대화하고 계시더라고요. 소진이는 한 발 더 다가왔습니다. 처음엔 잘 안 들렸는데 가까이 오니까 들리더라고요. 10년 전 이야기, 빈 이야기, 소진이 이야기. 저는 딸의 팔을 잡았어요. 소진아, 엄마 대답해줘. 저분이 아빠 맞지? 소진이가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내가 5살 때 헤어진 그 아빠 맞지? 얼굴 기억 안 나지만 엄마 서랍에 있던 사진으로 봤어. 저 눈매, 저 미간 똑같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미안해 소진아. 왜 거짓말했어? 왜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어? 소진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 결혼식을 망치고 싶지 않아서. 그게 나한테 거짓말해도 되는 이유야? 소진이는 저를 보며 말했어요.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흘리지 않으려고 참고 있었습니다. 도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소진아 미안하다. 다 아빠 잘못이야. 엄마한테 화내지 마. 소진이가 천천히 도훈을 돌아봤습니다. 아빠라고 부르지 마세요. 소진이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전 아빠 없이 20년을 살았어요. 유치원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아빠를 본 적이 없어요. 도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혼자 날 키웠어요. 편의점에서 일하고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밤새 일하면서 날 대학까지 보냈어요. 소진이의 목소리는 점점 떨리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이 아빠랑 놀이공원 간다고 할 때 전 엄마랑 집에 있었어요. 친구들이 아빠한테 용돈 받는다고 할 때 전 엄마가 주는 1,000원으로 일주일을 버텼어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학교에서 아빠 직업 쓰라고 할 때마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몰라서 울었어요. 친구들이 우리 아빠 어디 갔냐고 물어볼 때마다 거짓말했어요. 소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어요. 당신은 그냥 낯선 사람이에요. 제게는 아빠가 없어요. 처음부터 없었어요. 도훈은 벽에 등을 기댄 채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도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미안하다는 말로 다 되는 줄 아세요? 소진이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20년이에요, 20년. 그 긴 시간 동안 당신은 어디 있었어요? 왜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도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을 뿐이었어요. 소진이는 도훈을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난 먼저 들어갈게. 소진아. 준호랑 준호 어머니한테 뭐라고 설명할지 생각해 봐야겠어. 소진이는 차갑게 말하고 돌아섰어요. 저는 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작고 외로운 뒷모습이었어요. 소진이가 복도 끝으로 사라지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도훈도 벽에 기댄 채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정혜야. 도훈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알겠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소진이 얼굴 보고 싶어서 여기 왔는데 결국 상처만 줬어. 도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딸이 상처받았어.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10년 동안 잊고 살았던 상처를 다시 헤집어 놓았어. 당신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되는 줄 알아? 소진이한테 그렇게 말했잖아. 미안하다는 말로는 아무것도 해결 안 돼. 저는 벽을 짚고 일어섰어요. 다리가 떨렸지만 억지로 힘을 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이 상견례는 어떻게 되는 거야? 도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소진이가 준호한테 이야기하면 어떻게 돼? 준호네 부모님이 알게 되면 어떻게 돼? 제 목소리는 점점 커졌어요. 내 딸 결혼이 당신 때문에 망가지는 거야. 정혜야, 나 어떻게 하면 돼? 도훈이 고개를 들었어요.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장 여기서 나가. 상견례 자리로 돌아가지 말고 그냥 나가. 근데 나가라고. 당신이 거기 있으면 소진이가 더 힘들어. 저는 소리쳤습니다. 복도에 제 목소리가 울렸어요. 도훈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리며 벽을 짚고 일어서는 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정말 미안해. 도훈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하고는 복도 반대편으로 걸어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가 들렸고 곧 사라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혼자 남았습니다. 복도는 너무 조용했고 제 숨소리만 크게 들렸어요. 저는 벽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을 힘도 없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소진이는 어떻게 하고. 머릿속이 하얗게 되었습니다. 10년 동안 지켜온 평화가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딸의 행복한 결혼을 위해 참고 견뎌왔는데 결국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상견례 방으로 향했어요.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어요. 방 안에는 소진이가 준호와 나란히 앉아 있었고 준호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준호 어머니가 말했어요. 아, 네. 괜찮습니다. 그냥 좀 어지러워서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소진이는 저를 보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찻잔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준호 어머니가 주위를 둘러보며 물었어요. 그런데 도훈 씨는 어디 가셨어요? 아, 급한 전화가 와서 먼저 가셨대요.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이고, 그러셨어요? 인사도 못하고 가시다니. 준호 어머니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소진이를 바라봤습니다. 딸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소진아, 미안해,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상견례는 어색하게 마무리됐습니다. 더 이상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고 모두 침묵 속에서 차만 마셨어요. 1시간 뒤 겨우 자리가 끝났습니다. 준호 어머니는 밝게 웃으며 인사했지만 저는 제대로 웃을 수가 없었어요. 밖으로 나왔을 때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소진이는 저보다 먼저 걸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았어요. 상견례가 끝나고 식당을 나왔어요. 소진이는 저보다 앞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딸을 불러 세우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소진아. 겨우 목소리를 냈지만 소진이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엄마 혼자 가. 나는 준호한테 가볼게. 소진이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소진아, 이야기 좀 하자. 지금은 엄마 얼굴 보기 싫어. 그 말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소진이는 택시를 잡아 타고 떠났어요. 저는 그 자리에 혼자 남아 딸이 탄 택시가 사라지는 걸 바라봤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지만 저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저도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성북구로 가주세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창 밖 풍경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서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반지하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텅 빈 방이 저를 맞았어요. 저는 침대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소진아,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어요. 딸의 차가운 목소리가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지금은 엄마 얼굴 보기 싫어.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소진이한테서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전화를 걸까 말까 고민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딸 생각뿐이었어요. 사흘째 되는 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소진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나야. 소진이의 목소리는 조금 차분해져 있었어요. 소진아, 내일 시간 있어? 집에 갈게. 응, 언제든지 와. 오후 2시쯤 갈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꼭 쥐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다음 날 저는 새벽부터 집 청소를 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깨끗하게 닦고 정리했어요.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딸이 좋아하는 반찬들을 만들었습니다.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어요. 저는 다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소진이가 서 있었어요. 얼굴은 많이 수척해져 있었고 눈도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들어와. 소진이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상을 차려놓았습니다. 밥 먹었어? 아직. 그럼 먼저 먹자. 우리는 마주 앉아 밥을 먹었어요. 하지만 둘 다 거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소진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준호한테 다 이야기했어.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뭐라고? 아빠 이야기, 이혼 이야기, 상견례에서 있었던 일 다요. 소진이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뭐래? 처음엔 놀랐죠. 근데 이해한다고 했어요. 소진이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준호 어머니한테도 말씀드렸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하시던? 어머니도 놀라셨죠. 근데 소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니가 엄마를 걱정하시더라고요. 얼마나 힘드셨을까, 혼자 딸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하시면서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질 것 같았어요.
그리고 준호 아버지한테도 말씀하셨대요. 아버지도 이해하신다고 괜찮다고 하셨대요. 정말? 응. 오히려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도훈 씨를 상견례에 보낸 게 잘못이었다고요. 소진이는 눈물을 닦았어요. 준호 아버지가 도훈 씨를 집에서 내보냈대요. 더 이상 같이 있을 수 없다고 하시면서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 어디 갔어? 모르겠어요. 준호 어머니도 모르신대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소진이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엄마한테 화냈던 거 미안해. 아니야, 엄마가 잘못했어. 거짓말한 거. 아니야. 소진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는 날 지키려고 그런 거잖아. 이제 알아.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소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상견례장에서 아빠를 봤을 때 얼마나 놀랐을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 생각해 보니까 알겠어. 저도 눈물이 났어요. 미안해, 소진아. 엄마가 좀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엄마는 충분히 잘해줬어. 아니, 엄마는 최고였어. 소진이가 일어나서 제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 엄마. 나 여기까지 키워줘서. 저는 딸을 꼭 껴안았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다가 소진이가 물었어요. 엄마,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뭐가? 아빠 말이야. 그냥 이대로 둘 거야?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10년 동안 붙들고 있던 감정들, 원망과 분노와 슬픔이 가슴속에 소용돌이쳤어요. 하지만 이제는 놓아줄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엄마 한번 만나볼까 해. 정말? 응. 이제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아. 10년 동안 붙들고 있던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할 것 같아. 소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해. 나는 엄마 편이야.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소진아. 엄마, 그리고 소진이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나는 아빠를 용서할 수 없어. 적어도 지금은요.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근데 엄마가 만나서 정리하고 싶다면 난 반대 안 할게. 소진이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배려가 담겨 있었어요.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을 살아야 해. 나한테만 매여서 살 순 없잖아. 저는 딸을 다시 한번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소진이가 언제 이렇게 컸어? 엄마가 키웠잖아. 모녀는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창문 밖으로 석양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우리를 감싸는 것 같았어요. 소진이가 떠나고 나자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준호 어머니한테서 온 문자가 있었어요. 사돈어른, 도훈 씨 연락처 알려드릴까요? 혹시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곧 도훈의 핸드폰 번호가 왔어요. 저는 그 번호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10년 만에 받는 전 남편의 연락처였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어요. 한참 뒤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도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10년 만에 전화로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나야, 정혜. 전화 너머로 도훈이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혜야. 만나자. 이야기할 게 있어. 사흘 뒤 저는 성북동의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창가 자리였는데 밖으로는 오래된 골목이 보였습니다. 오후 3시 약속 시간이었어요. 저는 따뜻한 커피를 앞에 두고 기다렸습니다. 손이 떨려서 커피잔을 제대로 들 수가 없었어요. 10년 만에 전 남편과 마주 앉는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카페 문이 열렸어요. 도훈이 들어왔습니다.
상견례 때보다 더 수척해 보였어요. 옷은 낡았지만 깨끗했고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겼습니다. 도우는 저를 보고 멈칫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와줘서 고맙다. 앉아. 저는 짧게 말했어요. 도우는 제 맞은편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둘 다 먼저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습니다. 커피 시킬래? 아니, 괜찮아. 도우는 손을 저었어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뜨거운 커피가 목을 타고 내려갔지만 가슴속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정혜야. 도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상견례에 나간 거 정말 잘못했어. 그 이야기 하려고 부른 거 아니야.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도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불렀어. 응, 들을게.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도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10년 동안 너를 원망하면서 살았어. 도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를 버리고 갔는지, 왜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는지 매일 밤 그 생각을 하며 잠들었어.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계속 말을 이었어요. 소진이가 아빠 없다고 놀림받을 때, 친구들이 아빠랑 놀러 간다고 할 때, 난 너를 저주했어. 도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근데 이번에 너를 보고 나서 생각이 좀 바뀌었어.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골목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너도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빚에 쫓기고 갈 곳도 없고 가족 앞에 설 얼굴도 없고. 정혜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용서하는 건 아니야. 저는 다시 도훈을 바라봤어요. 너한테 화가 안 나는 건 아니야. 여전히 화가 나. 원망도 돼. 도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이제 놓아주려고 해. 뭐? 도훈이 고개를 들었어요. 10년 동안 너한테 붙들려 살았어. 원망하면서 미워하면서 그렇게 살았어. 저는 커피잔을 천천히 돌렸어요. 근데 이제 소진이가 결혼해. 내 딸도 자기 인생을 살아갈 거야.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너한테 매여서 사는 게 아니라. 도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할 말을 하려고 불렀어.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너를 용서하는 건 아니야. 앞으로도 용서 못할 수도 있어. 알아. 근데 이제 원망은 그만하려고 해. 너도 나도 소진이도 다 힘들었으니까. 저는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었어요. 우리 그냥 남이 되자. 부부도 아니고 적도 아니고 그냥 한때 같이 살았던 남이. 도훈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리는 걸 보니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뭐든지 말해. 더 이상 떨어지지 마. 도훈이 저를 바라봤어요. 너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어? 고시원에서 지내. 일용직 알아보고 있고. 제대로 먹고는 다녀. 응, 뭐, 어떻게든 먹고는 다녀.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제대로 살아. 밥 세끼 먹고 잠 제대로 자고 일도 제대로 된 거 구해. 너도 65이야. 이제 막노동할 나이도 아니고. 도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진이한테는 멀리서 조용히 응원만 해줘. 나타나지 말고 연락하지 말고 그냥 멀리서 딸이 잘 사는지만 봐줘. 도훈의 눈에서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소진이는 아직 너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어. 어쩌면 평생 못 받아들일 수도 있어. 알아. 근데 그래도 넌 소진이 아빠야. 비록 아빠 노릇은 못했지만. 저는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소진이의 대학 졸업사진이었습니다. 이거 넣어줄게. 도훈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았어요. 한참을 사진을 바라보다가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리고 결혼식 날짜 정해지면 알려줄게. 정말? 응. 근데 오지는 마. 멀리서만 봐. 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멀리서만 볼게.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제 갈게. 정혜야, 잠깐만. 도훈이 급하게 말했어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 저는 서서 도훈을 바라봤습니다. 너 정말 고생 많았어. 소진이 혼자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아. 도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너 정말 잘했어. 소진이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줘서 고마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나는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너 혼자 다 해냈어. 그건 당연한 거야. 엄마니까. 저는 차갑게 말했지만 목소리는 떨렸어요. 그리고 너도 이제 좀 행복하게 살아. 소진이 걱정 그만하고. 응. 너도 남은 인생이 있잖아. 제대로 살아야지. 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카페 문을 향해 걸었어요. 문을 열기 전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럼 잘 살아. 너도 행복해.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어요.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저는 골목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카페 창문 너머로 도훈이 앉아 있는 게 보였지만 저는 그냥 걸었어요. 가슴이 먹먹했지만 동시에 뭔가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원망도, 분노도, 슬픔도 모두 그 카페에 두고 온 것 같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어요. 버스를 기다리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쳐 들어왔어요. 이제 정말 끝이야. 10년 전 이혼의 아픔, 상견례장에서의 충격, 소진이와의 갈등, 모든 게 이제 정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버스가 왔어요. 저는 버스에 올라타 창가에 앉았습니다. 버스가 출발하고 성북동 골목길이 점점 멀어졌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소진이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만나고 왔어. 이제 다 정리됐어. 엄마 괜찮아. 곧 소진이한테서 답장이 왔어요. 고생했어요, 엄마. 사랑해요. 저는 핸드폰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웃는 것 같았어요. 버스는 계속 달렸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거리가 지나가고 사람들이 바쁘게 걸어가고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어요. 나도 이제 새로 시작해야지. 반지하 집에 도착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예전처럼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었어요. 찬바람이 들어왔지만 상쾌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소진이 졸업사진을 바라봤어요. 우리 딸 정말 예쁘게 컸네. 저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열어 오래된 가족 사진을 꺼냈어요. 10년 전 세 식구가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저는 그 사진을 작은 상자에 넣었어요. 이제 정말 보내줄게. 상자를 서랍 깊숙이 넣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오렌지빛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이제 나도 나를 좀 살아볼까? 그로부터 석 달이 흘렀습니다. 준호 아버지의 회복도 순조로웠고 결혼 날짜가 확정됐어요. 5월의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를 했어요. 이번에는 소진이가 사준 새 옷을 입었습니다. 연한 베이지색 정장이었는데 딸이 직접 골라준 거였어요. 엄마, 이번엔 제대로 된 옷 입어야지. 내가 사줄게. 소진이의 말에 처음엔 사양했지만 딸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예전보다 훨씬 나아 보였어요.
석 달 동안 조금씩 살도 올랐고 얼굴에도 생기가 돌았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는 그만뒀어요. 낮 시간 설거지 일만 하면서 몸을 추스르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장은 강남의 작은 웨딩홀이었어요. 크지 않은 곳이었지만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일찍 도착해서 식장을 둘러봤어요. 꽃들이 예쁘게 장식되어 있었고 하객 대기실도 깔끔했습니다. 준비실에 들어가니 소진이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하얀 드레스를 입은 딸의 모습에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또 울어. 화장 다 지워지겠어. 소진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딸이 너무 예뻐서 그래. 저는 눈물을 닦으며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고마워. 나 여기까지 키워줘서. 당연한 거야. 엄마니까. 소진이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오늘 그 사람 온대. 뭐? 아빠. 멀리서 보고 간다고 문자 왔어. 저는 잠시 놀랐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멀리서 보는 건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응. 이제 괜찮아. 정말이었어요. 석 달 전만 해도 도훈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했는데 이제는 평온했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됐어요. 저는 소진이와 함께 버진로드를 걸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빠가 딸의 손을 잡고 걸어야 할 자리였지만 저는 혼자서도 충분했어요. 엄마, 떨려.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우리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치며 우리를 바라봤어요. 준호가 단 앞에서 환하게 웃으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진이를 준호에게 건네주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제 내 인생을 살아, 소진아. 자리에 앉아 식을 지켜봤습니다. 신랑 신부의 맹세, 반지 교환, 키스, 모든 게 아름다웠어요. 문득 뒤쪽을 돌아봤습니다. 맨 뒷줄 구석 자리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낡은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도훈이었어요. 멀리서 딸의 결혼식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걸 보니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를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잘 있어, 도훈 씨.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됐어요. 저는 준호 부모님과 함께 하객들을 맞이했습니다. 준호 아버지는 많이 회복되어서 지팡이를 짚고 나오셨어요. 사돈어른,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준호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우리 소진이 잘 보살필게요. 걱정 마세요. 믿습니다. 준호 아버지도 제게 다가와 말했어요. 사돈어른,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혼자 딸 키우시느라. 괜찮습니다. 당연한 거였어요. 소진 씨 정말 훌륭하게 키우셨어요. 우리 준호가 좋은 사람 만났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피로연이 끝나고 하객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저는 식장 밖으로 나와 담배 피우는 곳 근처에 섰어요. 담배를 피우지는 않았지만 잠시 바람을 쐬고 싶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도훈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도훈이 저를 보고 멈춰 섰습니다.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봤어요. 도훈이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다, 정혜야. 볼 수 있게 해줘서. 멀리서 봤어? 응. 맨 뒤에서 우리 딸 정말 예쁘더라. 도훈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웨딩드레스 입은 모습 천사 같았어. 그래.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너 버진로드 걸을 때 정말 멋있었어. 고마워.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나 이제 갈게. 도훈이 말했습니다. 어디 가는데? 인천 쪽에 일자리 구했어. 작은 공장인데
관리직으로 들어가. 그래, 다행이다. 이제 제대로 살아보려고. 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정혜야, 너도 행복해. 너도. 도우는 고개를 숙이고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점점 멀어지는 뒷모습이었습니다. 잘 살아, 도훈 씨. 이번엔 진짜로. 식장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소진이가 웨딩드레스를 벗고 나오고 있었어요. 엄마, 다 끝났어. 이제 신혼여행 가야 해. 그래, 잘 다녀와. 엄마는 어떻게 할 거야? 엄마, 집에 가서 쉬어야지. 소진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우리 이제 좀 자주 보자. 신혼여행 다녀오면 엄마 모시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갈게. 그래, 그러자. 준호가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소진이 잘 모시겠습니다. 고마워요, 준호 씨. 우리 딸 잘 부탁해요. 네, 걱정 마세요. 신랑 신부가 떠나고 저는 혼자 식장을 나왔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5월의 따뜻한 바람이 불었어요. 저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핸드폰을 꺼내니 문자가 와 있었어요. 소진이었어요. 엄마, 사랑해요. 세상에서 제일 멋진 엄마.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도 사랑해, 소진아. 행복해라. 버스를 기다리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파란 하늘에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이혼했을 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혼자 딸을 키우며 매일 밤 울었고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어요. 딸은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했고 저도 조금씩 제 삶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왔어요. 저는 버스에 올라타 창가에 앉았습니다. 버스가 출발하고 강남의 거리가 지나갔어요. 높은 빌딩들, 바쁘게 걸어가는 사람들, 모든 게 여전했습니다. 성북구로 돌아가는 길, 저는 핸드폰을 꺼내 메모장을 열었어요. 석 달 전에 적어뒀던 목록이 보였습니다. 해보고 싶은 것들, 동네 도서관 등록하기,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알아보기, 소진이 신혼집 근처로 작은 방 구하기. 저는 세 번째 항목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건 좀 더 생각해보자. 소진이한테 부담 주기 싫으니까. 그리고 새로운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요가 교실 다니기, 옛날 친구들 연락해보기, 여행 가보기. 작은 목록이었지만 제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반지하 집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니 예전처럼 텅 빈 방이 아니라 포근하게 느껴졌습니다. 창문을 열자 저녁 바람이 들어왔어요. 냉장고 문을 열고 소진이 졸업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옆에는 오늘 결혼식에서 찍은 사진을 출력해서 붙여뒀어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소진이와 제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우리 딸 정말 행복하게 살아. 저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65살 아직 늙지 않았어요.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더 많았습니다. 이제 나도 나를 위해 살아보자. 창문 밖으로 별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보는 별빛이었습니다. 저는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10년의 시간 힘들었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딸을 혼자 키웠지만 그 시간들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으니까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소진이한테서 온 사진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준호와 함께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저는 그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라 기쁜 눈물이었어요. 잘했어, 정혜야. 정말 잘했어. 스스로를 다독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 또 일상이 시작되겠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대됐습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시작이 말이에요. 반지하 창문 밖으로 달빛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이었어요. 저는 그 빛을 받으며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평온한 잠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마음에 드셨기를 바라며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